조언은 상대를 돕기 위한 말이지만 때때로 상대를 짓누르고 스스로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비교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을 무너뜨리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올바로 조언하는 법과 비교하는 것의 모순입니다. 이 두 가지, 조언과 비교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행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자각할까요? 오늘 이 시간, 심리학, 철학, 사회학, 그리고 성경적 통찰을 함께 따라가며 그 모순의 실체를 꿰뚫고 더 진실한 말, 더 따뜻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네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함께 해주세요. 올바로 조언하는 법과 비교하는 것의 모순.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언과 비교입니다. 잠깐,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동료에게 그 프레젠테이션에 이런 부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해본 경험 있으시겠습니다. 또는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왜 나만 이렇게 뒤처져 있지? 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친구가 연애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너라면 그런 사람과는 헤어졌을 거야 라고 말하거나 동창회에서 친구들의 근황을 들으며 은근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신 적도 있으실 테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언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조언을 뜻하는 advice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향하다와 보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누군가를 향해 보는 것, 상대방의 상황을 바라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조언도 돕다와 말이 결합된 단어로 말로써 돕는 행위를 의미하죠. 참 아름다운 의미 아닙니까? 조언이라는 것이 본래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배려에서 출발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좋아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심리학자 에드가 샤인은 그의 연구에서 많은 조언이 실제로는 도움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언의 동기는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상대방을 도우려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로 시작하는 조언은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상대방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섞여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투사라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조언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이 친구에게 너는 그 직장 그만두는 게 좋겠어 라고 조언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친구를 위한 조언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일을 친구를 통해 대리 경험하려는 무의식적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무의식적 바람의 반영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은 이런 동기들이 섞여 있는 조언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난 그냥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동기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87%가 자신의 조언이 대체로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조언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유용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좋은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언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괴리가 왜 생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상대방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화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상황의 복잡한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참아, 나 그만둬 같은 단순한 조언을 하기 쉽습니다. 둘째, 기본기인 오류라는 인지 편향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상황적 요인보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도에 과도하게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문제를 겪는 건 성격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셋째,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 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데 모든 사람의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조언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유용한 조언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조언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 조언을 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상대방을 돕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숨겨진 동기를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것인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다음으로는 비교라는 또 다른 일상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사회 비교 이론의 창시자인 레온 페스팅거에 따르면 비교는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기제입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할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비교는 생존에 유리한 적응 행동이었습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자원을 획득하고 생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 무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약한지를 아는 것이 생존 전략의 핵심이었거든요. 또한 비교를 통해 학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냥을 잘할까? 저 방법을 나도 따라해 볼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즉, 우리의 뇌는 비교를 위해 배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과거 작은 부족이나 마을에서는 비교 대상이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과거에는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과만 비교하면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동네 축구팀에서 뛰던 사람이 갑자기 월드컵 결승전에 던져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과 자신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완벽해 보이는 휴가 사진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행복한 연애 사진들, 멋진 직장 생활, 승진 소식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인생의 전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들만 골라서 포스팅합니다. 화장이 번진 모습, 실패한 요리,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연인과의 다툼,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은 거의 올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신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부스스한 모습도, 일이 잘 안 풀릴 때의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경제적 고민도 모두 알고 있죠.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집되고 필터링된 최상의 순간과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현실, 내적 고민, 실패, 불안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공정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운동 선수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죠? 그 영상은 그 선수의 최고의 순간들만 모은 것이고 그 뒤에는 수없는 연습과 실패, 부상 등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와 똑같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균형적 비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만성적 불만족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댄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절대적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 인식에 기반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4천만 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6천만 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불행감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의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존감 훼손입니다. 지속적인 비교는 만성적 열등감, 부적절감,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2018년 영국 왕립공중보건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열등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영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직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는 비교에 노출되면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고유한 재능과 가치의 억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과 특성을 간과하거나 억압하게 됩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과 재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탐구지능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주로 학업 성취나 경제적 성공 같은 몇 가지 영역에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저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는 이 학생은 공부 못하는 아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학생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죠. 네 번째 문제는 의사결정 왜곡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시킵니다.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실험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명백히 틀린 답변이라도 다수가 그것을 지지하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원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이죠. 다섯 번째 문제는 인간관계 저해입니다. 타인을 경쟁자나 비교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는 질투, 시기, 분노, 원망 등의 부정적 감정을 촉발하며 타인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제로섬 사고방식을 강화합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나는 언제 승진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하지만 관계에는 독이 됩니다. 정말 시니컬하게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는 이러한 비교의 중독성을 상품화하고 수익화합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사회적 비교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여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했던 전직 엔지니어들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특정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 질투, 불안과 같은 강한 감정이 더 높은 사용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에서는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하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계속해서 피드를 새로 고침하게 되죠. 광고 산업 역시 비교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은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제품을 구매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현대 마케팅의 기본 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광고에 노출되며 그 대부분은 우리의 불안과 열등감을 자극하는 비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을 쓰면 광고 모델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이 차를 타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트렌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비교의 심리적 함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언과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런 적이 있었구나 하고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다음으로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언과 비교는 얼핏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종종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감 없는 조언의 특징과 그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건 네 잘못이야.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표현들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발언 또는 단순한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가짜 조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감의 부재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공감을 느끼는 상태와 비판적 사고를 하는 상태가 서로 다른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공감 능력이 저하되며 반대로 공감 상태에 있을 때는 비판적 사고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조언이 실패하는 신경생물학적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미 비판 모드로 전환되어 있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모드는 꺼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공감 없는 조언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말은 사실상 너는 나보다 판단력이 부족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무능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요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상사가 계속 트집을 잡아서 스트레스 받아 라고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그러게 처음부터 더 열심히 일하지 그랬어 라고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친구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해받기보다는 비난받는다고 느낄 겁니다. 둘째,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조언은 제안이어야 하지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이게 정답이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선택권을 무시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자율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가 침해당할 때 사람들은 강한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심리적 반발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그 친구와는 어울리지 마 라고 강하게 말하면 오히려 그 친구와 더 가까워지려 할 수 있습니다. 공감 없는 강압적 조언은 이러한 심리적 반발을 일으켜 상대방이 우리의 조언과 반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종종 비교에 기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내 나이 때 나는 이미 과장이었어. 옆집 아들은 의대에 갔는데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벌써 승진했는데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비교 기반 조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히 해롭습니다. 첫째, 개인의 고유성을 무시합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 능력, 성격,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교 기반 조언은 이러한 개인차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아이와 우리 아이의 서로 다른 학습 능력, 관심사, 가정 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둘째, 내면화된 열등감을 강화합니다. 지속적으로 타인과 비교당하면 사람들은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신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는 만성적인 자기 비하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비교에 노출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보다 잘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조건적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셋째, 외적 기준을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비교 기반 조언은 성공과 가치에 대한 외적 기준을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나침반이 아닌 외부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이어야 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가야 해.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해. 이런 외적 기준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비교에 기반한 공감 없는 조언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 심리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비교 심리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의 조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조언의 적절한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조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감정적 안정감이 조언의 수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명시적 요청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어떻게 생각해? 조언 좀 해줄래? 같은 말로 의견을 요청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비교적 안전하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암시적 신호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암시할 때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야 하지? 같은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관심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해 궁금해할 때입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 이런 경험이 있어. 같은 질문들이 그 예입니다. 넷째, 비언어적 개방성입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등의 자세가 관심과 수용성을 나타낼 때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감정 표현 단계일 때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감을 원할 때는 조언보다 경청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화가 나, 너무 속상해 같은 감정적 표현 뒤에 바로 조언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방어적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상대방이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하지만 그런데 같은 반박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 때는 조언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셋째, 지지를 요청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결정을 내렸고 단지 그 결정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원할 때입니다.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말한 후에 다른 선택을 제안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분이 해당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때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조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순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그래,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말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고 마치 모든 문제에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듯이 조언을 쏟아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제 조언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진정한 대화는 은행식 교육, 즉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 제기식 교육, 즉 함께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조언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들을 고려하고 있어? 혹은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 것 같아?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폐쇄형 질문인 그 사람과 헤어질 거야? 보다는 개방형 질문인 이 관계에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아? 가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반영적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여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지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단순히 업무 때문이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더 힘들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니? 라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반영적 경청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자신의 말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들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험 공유이지 해결책 강요가 아닙니다.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한 것을 공유해도 될까? 라고 물은 후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그것이 유일한 옳은 방법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네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줬으면 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하나의 참고 사례를 제공하면서도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일한 해결책이 아닌 여러 가능한 접근법과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합니다. 내가 볼 때 너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보여.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네 상황에 더 맞을 것 같아. 이런 접근법은 상대방에게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최종 선택은 그들이 하도록 존중합니다. 다섯째, 존중과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네 상황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과 같은 표현은 조언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런 겸손한 표현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더 개방적으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는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으로 세계 내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경계했던 것은 비본래적 존재의 위험성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쉽게 세상 사람들의 규범과 기준에 휩쓸려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과 책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높은 연봉, 좋은 직장, 큰 집으로 정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기준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창작 활동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존재란 이런 사회적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언의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유일한 정답을 제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넌 이렇게 해야 해. 내 말이 옳다. 와 같은 표현들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입니다. 이 중 자율성, 즉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은 욕구는 매우 강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할 때와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의 기분이 다르지 않나요? 첫 번째 경우에는 약간의 저항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조언을 할 때, 그것은 이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침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항이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객관적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상황이나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무의식적 동기들이 작용할 때 우리의 조언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조언의 효과는 그것이 어떤 언어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말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가 상대방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조언을 해도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효과적인 조언의 언어적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로 시작하는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어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최근에 몇 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훨씬 부드럽고 관심 어린 표현이 됩니다. 나 메시지는 자신의 관찰, 느낌,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건, 내 경험으로는, 내가 관찰한 바로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덜 자극합니다. 둘째, 판단적 언어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야. 네가 틀렸어. 그건 말이 안 돼. 같은 판단적 언어는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아무리 선의해서 나온 말이라도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대신 그 결정에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어. 이런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중립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비판이 아닌 정보 제공의 형태로 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 표현보다 긍정적 표현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와 같이 긍정적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늦잠 자지 마보다는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더 여유로울 거야가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가 더 건설적입니다. 긍정적 표현은 가능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상대방에게 더 많은 희망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넷째, 열린 질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와 같은 폐쇄적 질문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변명이나 방어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어? 같은 열린 질문은 대화를 촉진합니다.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이해돼. 내 관점은 충분히 타당해.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힘들었을 거야 등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표현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그럴 때 사람들은 더 개방적으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보다는 내 생각에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 상황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겸손한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조언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비언어적 표현 역시 조언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소리의 톤, 얼굴 표정, 시선 접촉, 몸의 자세 등은 모두 우리의 메시지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팔짱을 끼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한다면 상대방은 권위적이고 판단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과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맞추고 따뜻한 표정으로 말한다면 같은 내용도 훨씬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말하는 것과 차갑고 딱딱한 톤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조언과 비교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들은 더 넓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런 패턴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문화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조언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맥락 문화는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맥락과 간접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 암시, 예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간접적 조언이 더 효과적입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나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 같은 간접적 접근이 선호됩니다. 또한 관계성이 중시되어 조언 전에 레포트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즉,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조언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저맥락 문화는 미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로 대표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선호됩니다.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분명하게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맥락 문화에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조언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어 조언은 더 제한적이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형태를 띱니다.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같은 방식이죠.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 이론에 따른 권력거리 개념도 조언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권력거리 문화에서는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조언이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의 표현으로 여겨지며 반박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에서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해. 경험 많은 사람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아.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낮은 권력거리 문화에서는 지위나 나이보다 전문성이나 합리성에 기반한 조언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조언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어집니다. 비교의 심리에 있어서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비교가 더 중시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또는 개인적 목표와의 비교가 주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지? 내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지? 같은 질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나 사회적 기대와의 비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체면이나 눈치와 같은 개념이 비교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우리 아이가 반에서 몇 등인지,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동창들은 뭘 하고 사는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한국 문화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고맥락, 높은 권력거리, 집단주의적 특성을 보였으나 근래에는 세대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적 특성을 많이 보입니다. 어른 말씀 잘 들어라.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어떡하니? 같은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낮은 권력거리의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남들과 다른 게 뭐가 문제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대 간 문화적 차이는 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는 경험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녀 세대는 내 상황은 부모님과 다른데 왜 획일적인 조언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다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동료나 친구에게 조언을 할 때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구문화권 출신의 사람에게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조언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동아시아 문화권 출신의 사람에게는 너무 직접적인 조언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이 서구 문화권 사람에게 너무 간접적으로 조언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화적 편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자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해 라고 조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이런 조언이 권위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문화권에서도 사람마다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교의 위험성과 진정한 자아 발견의 길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각 사람의 고유한 가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이 구절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서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 무익함.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의 무익함을 직접적으로 다소 시니컬한 표현으로 지적합니다. 세 번째, 외적 기준 vs 내적 가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외면적 기준이 아닌 내면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관점은 비교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 비교 대신 타인을 섬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이 구절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타인을 향한 관심과 섬김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의 진정한 기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적 변화와 새로워짐을 통한 참된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신의 고유한 은사 발견과 활용.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와 재능이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조언과 비교를 넘어선 삶이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무이한 나, 특별한 은사와 소명을 가진 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나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자아, 인식과 정체성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비교와 외적 기준의 거짓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언이라는 말의 칼날과 비교라는 마음의 덫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공명입니다. 진정한 비교는 우열의 줄 세우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빛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01-787-6534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201-787-6534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비교 대신 바라보는 따뜻한 눈.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긴 삶의 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